더불어민주당은 험지인 대구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지역 수건 사업 해결을 약속하는 등 영남권 민심을 공략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정책 간담회를 열고 기업의 성장을 위한 규제 개선을 강조했습니다. 카타르를 공식 방문 중인 우원식 의장이 타민 빈 하마드 알 사니 국왕과 하산 빈 압둘라 알 가님 슈라 위원회 의장을 잇따라 만나 에너지와 방산, AI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정치 현장 바깥의 시각으로 정치권 핵심 이슈를 풀어보는 정치회전. 대장동 항소 포기 국정조사와 관세 합의 후속 조치, 예산안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여야가 타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살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9일 수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진보 진영의 험지인 대구를 방문해 지역 수건 사업 해결과 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겠다며 민심을 공략했습니다. 대장동 사건의 조작 기소 의혹과 관련해선 재판의 핵심 증거인 정영학 녹취록이 검찰에 의해 조작됐다며 법무부에 추가 감찰을 요구했습니다. 김희연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구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민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대구가 민주당의 어려운 지역이긴 하지만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다가가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면서 대구를 인공지능 로봇 수도로 건설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뒷받침하면서 대구 취수원 이전 문제를 비롯한 지역 수건 사업 해결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잃어버린 대구의 시간을 다시 돌리겠습니다. 민주당은 대구 발전의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민주당은 대구 회복 선언을 하고 끊임없이 대구의 민심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노크하겠습니다. 한편 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 특별위원회는 정치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을 엮기 위해 대장동 사건을 조작 기소했다며 그동안의 활동 성과를 보고했습니다. 한준호 특위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을 흔들기 위해 검찰이 증거를 조작하고 피해자를 회유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당사자들의 진술을 통해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정치검찰의 준동이 거세지고 있다며 저희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대장동 재판이 살아있어야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발목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정치적 의도가 있지 않고서야 검찰이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검찰의 집단 반발이야말로 이 사건이 정치적으로 계획되었다라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위는 대장동 사건 재판의 핵심 증거인 정영학 녹취록이 검찰에 의해 조작된 것으로 보인다며 법무부에 추가 감찰을 요구했습니다. 국회 방송 김희연입니다. 국민의힘은 대한상공회의소를 찾아 산업계의 목소리를 듣고 성장 중심의 규제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사흘째 장외 집회를 이어가며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를 규탄했습니다. 오다힌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이 경제계를 대표하는 대한상공회의소를 찾아 정책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당 지도부는 민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상법 개정안이 줄줄이 통과되고 있다며 기업이 숨쉴 공간이 줄어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부가가치율과 생산성이 높은 기업이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현재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 더 크게 뻗어나갈 수 있도록 세제와 금융을 비롯한 구조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체제를 만들어야 합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2대 국회 입법 현안에 대한 제언집을 전달하고 전기요금 인하를 비롯해 대미투자특별법 등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기업에 피해가 없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용산 대통령실과 법무부 청사에서 잇따라 규탄 대회를 열었던 국민의힘이
오늘은 대장동 비리로 구속된 남욱 변호사가 소유한 청담동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로 범죄자 일당이 수백 수천억 원대 부동산 부자가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단순히 국가 권력을 남용해서 범죄자들을 비호한 것이 아니라 7,800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민생에 써야 할, 국민을 위해서 써야 할 그 돈을 범죄자들에게 돌려준 심각한 범죄입니다. 장 대표는 또 7,800억 원의 대장동 범죄 수익을 환수하는 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전부 회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내일 대검찰청, 그리고 모레는 법무부 앞에서 규탄 집회를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국회방송 오다인입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당은 현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가 예산에 제대로 반영됐는지 점검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외통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 관세 협상 MOU에 대해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외교부와 통일부 등 소관기관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가 북한 인권센터 대신 한반도 평화공존센터 건립 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관련 내용을 거듭 점검했습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했던 북한 인권 사업이 본래 목적에 충실하지 못했다며 후속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은 표지 그리고 또 그 내용들에 대해서 점검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제대로 집행되도록 하실 수 있는 거죠. 북한 인권으로 표현돼 있는 예산 사업명과 사업 목적이 남북 교류 협력을 강조하는 현 정부의 기조에 맞게 수정돼야 한다는 겁니다. 한편 외통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 관세 협상 전반에 대해 국회의 검증과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500조 원에 달하는 한미 관세 협상 MOU에 대한 국회 동의 절차를 무시하고 특별법으로 일방 처리하려는 이재명 정부와 거대 여당의 행태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1조 5천억 원 규모의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도 국회 동의를 받는데 약 330배에 달하는 500조 원에 대해서도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에 대해 국회 동의를 요구하는 헌법 60조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한편 오늘 외통위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이어갑니다. 국회방송 김지수입니다. 이슈픽 성한한 개건 기자와 함께 정부와 여당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상속세 완화 이야기부터 다뤄보겠습니다. 성한한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상속세 완화는 이재명 대통령의 그 당시 대선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이번 정부 첫 세법 개정안에 담기진 않았지만 이 대통령의 지시로 당정이 그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다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애초에 이 정부 세법 개정안에는 담기지 않았었지만 이 대통령이 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 때 이 남은 가족이 세금을 내지 못해서 집을 팔고 떠나야 되는 건 너무 잔인하지 않냐라면서 상속세 공제 확대를 검토하다라고 지시를 한 바 있죠. 그리고 어제 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는 상속세 및 이 증여세법 개정안 등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이 심의가 진행이 됐습니다. 이 상속세의 경우는요, 일단 기존의 일괄 공제를 5억 원에서 8억 원으로 그리고 배우자의 공제는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확대하는 안이 중심적으로 논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광현 이 국세청장이 배우자의 세 부담을 낮춘다는 취지로 의원 시절에 발의했던 안인데요. 이 안대로라면 이 부부 사이의 세대 내 이전뿐만 아니라 자녀로의 세대 간 이전에서도 상속세 부담이 줄어드는 게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서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있는 한 분이 떠나셔서 18억 원의 아파트 한 채를 상속받게 될 경우에는 기존에는 1억 원 정도의 세금이 발생을 했지만 네. 배우자 공제와 일가구 공제를 모두 늘리게 되면 이 18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상속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또 우려가 되는 지점은 그만큼 세금이 줄어든다라는 그런 지점일 것 같은데요.
네,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향후 5년간 이 세수 감수 효과가 최소 3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큰 정부를 지향하는 이 진보 정부에서는 사실 세수 감수는 그만큼 뼈아픈 부분이기도 한데요. 특히 자녀 세대로의 수직 간의 부의 이전을 우려하는 지적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함께 재산을 일군 배우자에게만 상속세 부담을 덜어주자라는 방안도 함께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확대하는 그런 법안인데요. 현재는 1가구 1주택에 한해서 자녀가 10년 이상 부모와 함께 살다가 상속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면 노부모 돌봄 등을 고려해서 자녀에게 최대 6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자녀뿐 아니라 배우자에게도 적용하자는 겁니다. 이 박홍근, 안도글 민주당 의원이 각각 공제 대상에 배우자를 추가하고요. 공제 한도를 9억 원 또 8억 원씩 더 높이는 방안의 법안을 발의한 상황입니다. 네. 상속세 추가 완화의 대상을 세대 내 이전, 즉 수평으로만 한정하자는 그런 안입니다. 현재 서울 평균 아파트 가격이 14억 원에서 15억 원에 육박하는 그런 상황에서 자산 불평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보니까 여권에서도 이 상속세 완화를 놓고 여러 의견들이 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론스타와의 법적 분쟁이 드디어 우리나라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 공치사를 놓고 정부와 야당이 서로 이건 내 덕분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정치적인 공방이 격화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이 국제투자의 분쟁 해결센터 이른바 ICSID 취소위원회가 어제 이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2억 1,650만 달러, 당시에는 3천억 정도였는데 이 손해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라고 2022년 8월에 했던 중재 판정을 전부 취소한다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환율을 반영할 경우에 현재는 약 4천억 원 규모가 되는데 이만큼의 정부 배상 책임이 모두 사라진 그런 셈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와 정성호 법무부 장관 어제 곧바로 오후에 브리핑을 열고 국가 재정과 국민 세금을 지켜낸 중대한 성과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총리는 대외 부분에서 거둔 쾌거다라고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정 장관 역시 12.3 내란 이후 대통령도 법무부 장관도 부재한 상황에서 직원들이 혼신의 힘을 다했다며 이재명 정부의 공이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역시 이 정부는 지금까지 국가 차원의 대응 체계를 구성해서 최선을 다해왔다며 이번 이재명 정부가 크게 기여한 부분이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재명 정부의 공을 이렇게 내세웠지만 하지만 국민의힘 측에선 그 윤석열 정부 그 당시에 항소 결정 덕분이었다라면서 그 당시에는 또 민주당이 이에 대해서 반대를 했음을 강조하고 나섰는데요. 특히 그 당시에 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 전 대표가 나서서 민주당에게 지금 사과를 또 요구하고 나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취소 소송 결정을 했던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 항소를 결정했던 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가장 강하게 이 반발을 하고 나섰습니다. 이 한 전 대표는 자신의 SNS에 당시 민주당은 승소 가능성이 낮음을 트집 잡으며 강력히 반대했다라면서 뒤늦게 숟가락을 얹으려 하지 말고 당시 이 소송을 반대한 것에 대해서 국민께 사과해야 된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실제 당시 민주당 일부에서는 이 취소 신청 추진을 놓고서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박용진 전 의원은 법무부가 이 취소 소송으로 400억 원이 넘는 돈을 로펌에 지급했는데 로펌만 배불린 행정행위다라고 비판을 한 바 있고요. 또 송기현 현 대통령실 경제안보비서관은 당시에 이 취소 절차에서 한국 정부에 배상 책임이 없다라는 법적 결론이 판정으로 나올 가능성은 제로라고 비판을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박성훈 수석 대변인은 민주당은 소송을 추진해왔던 지난 정부의 대응을 거세게 비난해왔다며 그랬던 그들이 이제는 자신들의 성과를 이를 포장하고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정부가 잘했다고 하면 될 것을 이렇게까지 정당화시켜서 할 필요가 있냐라면서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네, 정말 그 많은 국민들이 우려했던 이 론스타 부분 참 걱정이 많았었는데 희소식이지만 이게 또 여야 정쟁으로 확대가 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이슈픽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한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카타르를 공식 방문한 우원식 국회의장이 타민, 국왕 등 최고위급 인사들을 만나 에너지와 방산, AI 등에 대한 양국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우 의장은 청정 에너지 분야 협력과 함께 우리 기업 지원을 적극 요청했습니다.
보도에 강민지 기자입니다. 한국 국회의장으로서 처음 카타르를 방문한 우원식 의장. 현지 시간 18일 첫 일정으로 타민 빈 하마드 알서니 국왕을 예방하고 에너지와 방산 분야 협력에 대한 깊이 있는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우 의장은 LNG 중심의 협력을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로 넓히고 방산과 AI 분야에서도 실질 협력을 강화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또 세계 9위 규모의 카타르 국부펀드의 한국 투자와 도하 메트로 관련 분쟁 해결 등 우리 기업에 대한 관심도 당부했습니다. 이에 타민 국왕은 국방 AI 협력 필요성에 공감하며 우 의장의 방안 초청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 의장은 한 카타르 첫 의회 정상 외교로 하산 빈 압둘라 알가님 슈라위원회 의장을 만나 의회 교류 확대와 국제기구 협력 등을 논의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고 또 국왕님을 뵈면서 30분 예정했던 그 회담인데 거의 1시간 가까이 길게 여러 현안에 관해서 아주 상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아주 좋았습니다. 알가님 의장도 한국과의 협력 의지를 재확인하고 한국국제의회연맹 사무총장 후보에 대한 지지 의사도 밝혔습니다. 한편 우 의장은 동포와 현지 기업 초청 간담회를 열어 한글 학교 지원과 청년 교류, 교민 보호 등 현지 의견들을 적극 청취했습니다. 의회 차원에서도 이런 양국의 교류를 더욱더 뒷받침을 잘하고 우리 동포 여러분들 그리고 기업인 여러분들께 힘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번 방문하게 됐습니다. 대한민국의 위상을 더 키우고 더 확장해서 이 카타르에서 계시는 우리 교민들, 기업들이 더 활동할 수 있도록 국회도 최선을 다하겠다 하는 말씀 드리면서 우 의장은 카타르에서 산업시찰 등을 마친 뒤 베트남으로 이동해 럼 당서기장 등 최고위급 지도자들과 만나 양국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국회방송 강민지입니다. 국회 미래연구원이 제3회 인구포럼을 열고 전문가들과 함께 정년 연장과 임금체계 개편을 논의했습니다. 일본 사회 고령화 경험을 토대로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고용의 방향을 모색했습니다. 이소희 기자입니다. 우리 사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정년 연장 문제. 국회 미래연구원이 인구포럼을 열고 전문가들과 함께 이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먼저 근속 연수에 따라 임금이 상승하는 구조인 연공급에서 탈피해 직무에 따른 임금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정년만 연장되면 인건비 급증으로 조기 퇴직이 확대될 수 있지만 직무에 따른 임금 체계는 업무에 따라 고령자 고용 여력을 더욱 확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직무와 역할에 따라서 공정한 기준과 동일임금 원칙을 적용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중소 비정규 고령 노동자까지 포함해서 세대 간 고용 조정과 지속 가능한 임금 구조의 룰을 사회적 합의로 만들자는 이야기를 하고자 위함입니다. 고령화 사회에 오랫동안 대응해온 일본에서는 베테랑 고령자와 청년을 짝을 이뤄 고용하는 페어 취업을 도입하고 있다는 점도 대안으로 제시됐습니다. 또 고연령제의 고용이 연장이 되게 되면은 청년 취업이 문제가 아니냐라는 문제점이 발생을 하는 청년층과 고령층이 서로 상생하기 위해서 페어 취업을 도입하자. 일본은 법적 정년 연령을 60세로 그대로 두되 기업에게 고용 연장의 선택지를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다는 점도 제시됐습니다. 참석자들은 정년 연장과 임금 체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또 이 정년 연장 문제가 세대 간 갈등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잘 균형 있게 조화롭게 문제를 풀어가야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김형동 의원은 노사 합의를 전제로 정년 연장이나 계속 고용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고 민병덕 의원도 정년 연장과 관련해 청년층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방송 이소희입니다. 네, 조금 전에 이슈픽에서 다뤘듯이 우리 정부가 미국의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 투자 분쟁 판정 취소 사건에서 최종 승소한 가운데 여야는 승소 업적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승소가 단순한 승리가 아닌 국가적 재산 보호를 위한 정부의 장기적 노력과 책임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논평을 통해서 이번 승리는 대한민국이 법리에 근거해 끝까지 싸워 얻어낸 성과라고 치하했지만
승소 가능성 제로라던 민주당이 자신들의 공적 성과처럼 포장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과 무함마드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이 100년 동행을 위한 새로운 도약 공동선언을 채택한 걸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백승하 원내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이번 정상회담으로 기대되는 경제 성과는 AI 협력 200억 달러와 방산 수출 150억 달러 등 우리 돈으로 약 150조 원을 웃돈다며 실질적인 경제 동맹을 견인하는 전략적 성과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민주당은 이번 공동선언과 이 대통령의 G20 순방 외교가 국가 경제와 미래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세계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서 아동학대 위험 신호를 빨리 포착하고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제도와 인력을 촘촘히 보완해 나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효은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매년 수만 건의 아동학대 신고와 되풀이되는 비극은 우리 사회의 보호망이 여전히 허술하다는 경고 신호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신고 의무자의 부담을 덜고 교사와 의료진, 그리고 돌봄 인력이 아이를 대신해서 학대를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11월 19일 강아랑이 전해주는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일항입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공개 토론, 불발, 성사입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박범계 의원을 향해서 민주당 법무부 장관 출신 대표 선수로 나와달라며 공개 토론을 제안했었죠. 하지만 결국 불발이 됐는데요. 판결문의 내용에 대해서 조목조목 제 질문에 답을 하면 오늘 얘기도 하겠습니다. 예.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간접거리는 태도 좀 바꿨습니다. 뭐 좀 할 것처럼 조건을 2개를 내걸었거든요. 성실하게 답할 것. 두 번째, 태도 불량이니까 깐족되지 말 것. 2개 다 수용을 했어요. 근데 뭐 횡설수설하더니 안 한대요. 한 전 대표는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SNS를 통해 적극적인 입장 표명을 해왔었습니다. 전현직 법무장관들에게 공개 토론을 요청하기도 했었는데요. 이에 박범계 의원이 조건부 수락을 하는 듯 했으나 불발로 이어지자 국민의힘 내부에선 한 전 대표의 행보를 두고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개 토론을 한다라고 해도 국민의힘의 책임 있는 지도부와 토론을 해야지 저는 맞다라고. 민주당에서 받아만 준다라고 하면 얼마든지요. 가능하다면 함께 좀 토론 좀 하고 싶습니다. 아. 예, 제가 공식 제안하는데 토론 성사되면 저 바로 마련하겠습니다. 바로 말씀해 주십시오.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당로들 모으고 있는 국민의힘. 원외인사인 한 전 대표의 단독 행동은 당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는 건데요. 자칫 존재감을 과시하려는 모습처럼 비춰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한동훈 전 대표에 이어서 신도국 최고위원도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공개 토론을 요청할 상황이죠.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토론회장이 실제로 마련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주제는 불통 기획대 선거 개입입니다. 민주당이 오세훈 시장을 향해 비판의 전선을 늘려가는 분위기입니다. 토론회를 열고 오세훈표 부동산 정책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부동산을 신속히 공급하겠다던 도입 취지와는 달리 오히려 주택 공급 속도가 늦어지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불통기획이 됐다고 비판한 건데요. 이제 오세훈 시장이 말과는 달리 공급에 실패했다라고 저희들은 평가하고 있고요. 신통기획이나 모아타운으로 대표적으로 자신의 정책을 내세웠지만 착공 기준으로 보면 주거의 경우에 제로예요. 부동산 사업 심의가 몰리는 병목 현상을 해결하려면 서울시가 갖고 있는 일부 행정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해야 한다는 겁니다. 공교롭게도 이 자리엔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여권 인사들이 총출동하면서 민주당이 서울시장 탈환을 목표로 선거 모드에 돌입한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연일 서울시정에 개입하는 김민석 국무총리를 언급하며 반격에 나서는 모습인데요. 상대적으로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국민의힘이 강세를 보였고 앞으로 선거에서도 민주당이 별로 좀 싹수가 없으니까 저렇게 조바심 나서 그러시지 않나 하는 스토킹하지 말고 서울에 대한 제대로 된 정책을 펼치는 게 민주당의 선거를 위해서도 도움이 될 거라는 말씀드립니다.
서울시의 정책이 있는 곳만 쫓아다니며 오세훈 시장 흠집내기에만 몰두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 총리 행보를 의도적인 사전 선거 개입으로 규정하고 오늘 김 총리를 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김민석 총리는 계속되는 서울시장 출마설에 선을 그으면서 일축한 바 있지만 오늘 고발장까지 접수되면서 사태가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한 여당의 공세와 김민석 총리를 향한 야당 견제가 이어지면서 서울시장을 목표로 한 여야의 선거 전초전은 이미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랑이었습니다. 네, 정치 현장에서 한 걸음 떨어져 보다 객관적이고 분석적인 시선으로 정치권 쟁점을 들여다봅니다. 정치 외전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혜진 전 국민의힘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대장동 항소 포기 국정조사 협상이 난항을 계속해서 겪고 있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조작 수사, 집단 항명, 외압 의혹을 다 다룬다. 여기까지는 이제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인데 조사 주체를 놓고 법사위냐 특위냐를 놓고 여야 간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시간이 좀 이제 지나면 협상이 좀 타결할 수 있는 지점, 그 가능성 좀 어느 정도, 좀 어떤 식으로 내다 보시는지 네, 홍익표 의원님부터 들어볼까요? 뭐 이런 정도까지 합의가 됐으면 빨리 그 여야 간에 네. 이 합의를 좀 융통성을 좀 발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저야말로 민주당이 특히나 법사위를 그렇게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특위의 법사위원들 다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사실상 그 법사위원들이 그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뭐 그 또 이 특위의 구성 자체를 의석 비율대로, 그러니까 국회의 의석 비율대로 하고 그다음에 특위의 위원들을 법사위원들 중심으로 한다면 뭐 저는 그게 특위든 법사위든 우리가 그 민주당이 원하는 구조는 그대로 가는 거고. 의석수대로 하게 되면 보통 이제 특위는 그러면 몇 명 정도의 몇 대 몇 정도가 될까요? 통상적으로 의석 비율대로 이 국회의 모든 특별위원회나 상임위원회 구성은 원칙적으로 의석수에 비례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민주당이 한 170석 가량 되니까요. 만약에 10명 기준으로 한다면 민주당이 6명 이상은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국민의힘 경우가 한 3명 이렇게 될 거고 그 외에 이제 비교섭이 1명 정도 이렇게 되거나 거기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약간 늘려납니다. 그래서 뭐 민주당이 7, 국민의힘이 한 5, 뭐 비교섭 1명 뭐 이런 정도의 구성이 일반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협상 타결 가능성이 있다. 예, 뭐 그렇게라도 빨리 기왕하기로 했으면 형식에 너무 구애받을 필요 없지 않냐는 겁니다. 예, 홍익표 의원님이 제안한 민주당이 뭐 법사위 특위냐 따질 거 없이 특위에 법사위 위원들을 놓으면 의석수대로 한 6대 3대 1 정도로 이렇게 하면 협상이 진척이 있을 거 아니냐 그런 이제 바람을 담아서 말씀하셨네요. 예, 우리 당은 그 반반으로 해야 된다는 입장으로 알고 있고요. 반반이요? 예, 기본적으로 국정조사는 말 그대로 국정을 조사하는 건데 여야 의원들이 들어가지만 실질적인 그 무게 중심은 이제 야당 쪽에 있는 거죠. 여당 국정을 조사한다라는 거는 사실 논리적으로는 안 맞은데 어쨌든 국회라는 거는 하나의 이 여야가 하나의 이제 그 통일체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고 실질적인 국정조사의 취지를 보면 야당이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수적으로도 그런 측면에서 야당이 최소 절반 돼야 된다는 것이 이제 우리 당의 입장이고 그리고 이제 당연히 특위로 가는 게 맞고요. 법사위로 할 경우에는 이거는 국정조사라기보다 그냥 법사위 뭐 현안 질의를 해도 뭐 비슷해져 버리거든요. 국정조사라고 특별한 그 기구를 만들어서 할 때는 상임위보다는 특위로 해서 하는 게 맞고, 근데 이제 민주당이 그 과연 할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이 국정조사 자체를 할 의지가 있느냐? 예, 왜냐면 뭐 기본적으로는 안 하고 싶겠죠. 국정조사는 여당은 안 하고 싶잖아요, 원래. 여당 국정, 정부 여당의 국정농단이라든지 국정의 위법 사항을 조사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안 하고 싶기도 하지만 이 내용이 보면은
여야가 합의됐다고 그러는데 조작 수사, 집단 항명, 뭐 외화보역 이런 건데 여당 입장에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걸 동의해 줄 수 있을까 싶은 게 조작 기소라고 이제 주장하는 거잖아요, 여당이. 예. 여당이 조작 기소라고 주장하면은 결국은 대장동 일당이 그 취득한 그 천문학적인 이득이 그게 합법이라는 논리가 되거든요. 죄가 없는데 검찰이 기소한 거, 그 조작으로 기소했다고 하는 거니까 예. 그거를 국민들한테 계속 떠들수록 민주당이 좋을까? 저는 그런 염려가 들고 국민들 상식에서 보면 이게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네. 돈을 뭐 5천만 원 투자해가지고 또는 3억 5천만 원 투자해가지고 7,800억을 벌었는 거는 이건 뭐라고 설명해도 이거는 대한민국 같은 이런 체제에서 권력의 비호나 어떤 불법 위법이 안 저지르고 이런 수익이 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거기에다 민주당이 계속 이거는 죄가 없는 건데 대장동 일당이 합법적으로 취득한 이익인데 검찰이 이재명 이제 대표 잡으려고 그냥 조작해서 기소했다 계속 주장을 할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네. 그리고 항명도 마찬가지로 그 민주당이 주장한 거거든요. 네네. 이거 국정조사 항목에 집어넣자 항명. 그러려면은 그 검사장들이 항명했다고 이야기하려면은 위에서 누군가 지시를 했다, 명령을 했다는 게 기본 전제잖아요. 네네. 지시 명령이 없는데 항명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면 근데 대통령실도 우리는 지시한 적 없다. 법무장관실도 지시한 적 없다고 그러는데 민주당은 이 검사장들 항명했다고 주장하려면은 대통령실 아니면 법무부실 둘 중에 하나 또는 둘 다 그 지시를 내렸는데 상급기관에서 지시를 했는데 명령을 했는데 검사장들이 말을 안 듣고 저렇게 그 불복하고 있다. 이거 이야기해야 되는데 할 수 있나 싶고.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결국은 외압이 있었다고 민주당 스스로 자백하는 게 돼버려가지고. 알겠습니다. 어떤 취지에서 이걸 갖다가 넣었는지 모르겠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저는 민주당이 이걸 받을 수 있을까. 조금 지켜봐야 알겠지만 이래저래 뭐 핑계 대가지고 합의 안 하고 그냥 무산시키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도 좀 들어요. 이 부분 저도 좀 반박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길게 얘기하셨기 때문에. 우선은 뭐 저는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이 말씀하신 대로 조작이나 또는 강압이 있었다는 것은 대장동 일당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대장동 일당을 통해서 당시 시장이었던 이재명 시장과 정진상, 김용 씨에 대해서 부당하게 기소하기 위해서 증거를 조작하고 최근에 그 일부 녹취록이 왜곡 조작됐다라는 게 지금 드러나기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그런 부분을 조사하겠다. 즉 대장동 일당이 불법적으로 부당한 이익을 본 거는 그것대로 이 범죄 사실이 입증된 거고 다만 거기서 예를 들면 직권남용이라든지 그러니까 시정부죠. 시정부가 직권남용을 했다든지 뇌물이라든지 입증되지 않은 것을 갖고 무리하게 기소하고 증거를 조작하고 또 증인들에게 별건 수사 등을 통해서 압박한 거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따져볼 이유가 있다 생각을 하고요. 네. 민주당도 피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또 민주당이 피하지 않게 하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특유의 형태는 민주당이 양보를 한다면 여야 동수를 하는 경우는 아주 이례적으로 그러니까 조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선거구 협상이라든지 뭐 또는 국회법 개정과 관련된 아주 예를 들면 게임의 룰이죠. 네. 그런 경우를 만드는 경우에는 여야 동수라는 경우가 있지만 네.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국정조사가 여야 의석 비례에 따라 이루어졌어요. 저도 국정조사 관련된 여러 차례 했지만 여야 동수로 된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아주 이례적인 경우만 여야 동수로 하기 때문에 법사위를 고집하는 것을 민주당이 특위를 양보한다면 네. 기존의 그 의석 비례에 따라 특위를 구성한다면 어차피 국민의힘도 저 특위를 통해서 주장하고 싶은 내용이 있고 당연히 특위가 운영되면 국민적 관심도 생기고 국회 방송에서는 더군다나 네. 공중파도 그렇고 생중계할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야당도 손해될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여야 동수란 걸 고집하면서 이 판을 깨는 것도 국민의힘에게도 이득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네. 측면에서 저는 특위의 형태로 하되 의석 비례대로 하는 형태로 서로가 입장을 조율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조사 주체도 야당이 주도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뭐 그 부분 아니 그거는 서로 다른 거죠. 서로 관심의 대상이 다른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주로 그 여당의 입장에서는 외압이 있었냐의 그 포인트인 거고요. 우리는 조작 기소나 또는 부당한 사실 왜곡이 있었냐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각각 조사하고 싶은 내용 또 부르고 싶은 증인이나 대상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해 서로 협의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그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국정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여야 간에 나올 그런 발언들을 좀 미리 보기로 본 것 같고 다만
실제 그런 자리까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특위 구성의 좀 어떤 그 비율 이런 부분들이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이제 이슈로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관세 합의 후속 조치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해서 여야 간의 이제 충돌 지점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후속 협상에 이제 여당은 특별법 처리가 맞다. 그리고 이제 야당은 계속해서 이제 국회의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맞서고 있는 상황이 계속해서 평행선처럼 역시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익을 지켜냈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그 관세 합의 조금 더 진전을 보려면 좀 지금 상황에서 좀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요? 일단은 정부 차원에서는 후속 협상을 잘 해야 될 것이고, 네. 근데 이게 10년 최소 10년이잖아요. 10년간 네. 투자를 해야 되기 예. 때문에 그 사이에 정권도 바뀔 수가 있고 상황도 바뀔 수가 있고 뭐 양국 다 마찬가지 정치 상황의 변동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리고 이제 투자 규모라든지 그 이익 배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변동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 기본 투자 금액이 500조거든요. 예. 내년도 지금 국회 심의하고 있는 우리 내년도 한 해 산림 예산이 728조인데 그건 3분의 2 규모고 네. 이재명 대통령도 오죽하면 이거 우리 잘못 다뤘다가는 제2 IMF 맞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렇게 그 엄청난 규모의 이 경제 협상인데 네. 이거를 대통령 비준도 없고 국회 동의도 없고 그냥 실무자인 장관끼리 그냥 합의해가지고 그것도 MOU 형태로 MOU는 말 그대로 양해각서고 네. 정부 자체도 이거는 효력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효력 없는 MOU를 가지고 500조 국민 세금으로 들어가야 될 500조 사업을 확정한다면 이거는 정상적인 국가라고 할 수 있나요? 국회가 그런 걸 국민 부담으로 돌아갈 그런 그 부담을 국민을 대신해서 네. 동의를 해주거나 거절을 하거나 아니면 조정하기 위해서 국회가 있는 거잖아요. 헌법에도 그걸 또 그렇게 규정을 해놨고 네. 그래서 이게 MOU이기 때문에 조약은 아닌 건 맞아요. 근데 조약이 아니라고 해서 대통령 비준이나 국회 동의 없이 그냥 양해각서 형태로 이 어마어마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도 말이 안 돼요. 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이 10년 사이에 벌어질 어떤 일에 대해서든 간에 이 대통령과 그 또 국회가 같이 책임을 지고 그 뒤에는 결국 국민들이 책임지는 거니까 네. 책임지게 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비준뿐만 아니라 국민 대표들 앞에서 그건 국민들에게 보고하는 거거든요. 보고하고 그다음에 동의 얻고 네. 시작하는 게 맞죠. 네. 네. 그거를 안 하는 게 오히려 저는 정부 측에서 그 유익하지 것 같지도 않은데 정부 측에서는 앞으로 협상하려면은 좀 유연성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그 동의 안에다가 표기하면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예. 합의된 것만 동의 안에 넣고 나머지 협상이 필요한 부분 또는 정부 재량에 맡겨져야 할 부분은 거기다 명기를 하면 돼요. 이거는 정부 협상 추후 협상해서 보고하라. 네. 또는 이 부분 재량껏 하라. 그 결과를 그때 또 보고하라. 그게 국회 동의 보고해서 동의 얻으라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인데 답이 나와 있는데 그거를 안 하려고 하면서 효력은 없다고 그러면서 실제로는 500조 예산을 지금 장기적으로 집행을 하려고 하는 거 보면은 다른 이유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의심도 좀 들고 다른 이유가 있다. 네. 그 몇 주째 계속해서 이제 같은 이 이슈에 대한 그 논의들이 오고 가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국민에게 부담으로 지워질 수 있는 사안은 국회에 비준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입장도 변함이 없네요. 예. 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당연히 뭐 우리 헌법에도 있고 국민적 부담을 주는 해외 국가 조약은 국회 비준을 받아야 되는 게 맞죠. 그리고 정확하게 금액이 500조가 아니라 300조쯤 되죠. 왜냐하면 나머지 1,500불은 마스가 사업으로 이건 한화가 하는 프로젝트고요. 정부의 재정과 관련된 그 공적 자금과 관련된 부분은 정확하게 2,000억 달러. 그러니까 현재 그 환율로 기준으로 하면 대략 한 290조 압박이 된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500조가 아니라 290조 정도의 돈이 국가적 재정 또는 공적 기금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일단은 아까 조혜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MOU는 조약이 아니겠다. 이건 분명하고요. 두 번째는 이게 그 조약일 경우에는 또 그 이 비준과 이런 것도 상호성이에요. 미국이 의회 비준을 안 받거든요.
그다음에 또 미국과 일본이 동일한 협의를 했는데 일본이나 미국도 그 협의를 의회 비준을 받지 않았습니다. 네. 우리도 그러니까 미국은 비준을 안 하는데 우리만 비준을 하는 거는 이거는 뭐랄까 그 등가성에 맞지가 않아요. 상호성과 비례성에. 왜냐하면 한미 FTA 같은 경우는 각국이 각각 서로 각국의 비준을 받았지 않습니까? 의회 비준을. 그런 측면에서 이것도 미국은 의회 성이 받지 않는데 우리만 받는 것도 이건 좀 맞지 않는다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정부가 지금 대미투자 특별법안을 만들겠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예산의 규모와 사용 방법, 그다음에 그때 국회 통제 등등을 아마 어떻게 내용을 담을 것 같은데, 이게 사실상의 국회에 대한 그 비준권을 대신할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산업부에서 여러 차례 얘기하는 것처럼 앞으로의 협상이 남아 있기 때문에 너무 빠르게 비준 협상을 하기보다 아직 정확하게 어디에다가 어디에 무엇을 투자할지 결정이지 않았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협상의 유연성 측면에서 지금 당장 비준 체결은 좀 곤란하지 않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일정 부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 2천억 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그러니까 즉 어느 대상에, 그다음에 어느 목적으로, 그다음에 언제 어떻게 얼마 정도의 규모의 투자 금액이 들어가는 게 확정되면 그것이 합의될 때 그 합의서를 써야 되거든요. 그러면요. 그 구체적인 합의서가 써졌을 때 그 합의서에 대해서 국회에 보고하고 뭐 필요하면 비준을 받든가 하는 정도로 저는 핵심은 비준이냐 이런 것보다는 국회의 어떤 감시 감독, 그러니까 그 외교적인 협약을 하는 거에 있어서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는 것에 대해서 국회로부터 일정하게 통제를 받고 국회에게 보고하고 그다음에 국회의 감독을 받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절차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확정되면, 세부적인 내용이 확정되면 그때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 건 바이 건으로 할 수 있다고 보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여야가 정치력을 발휘해서 어느 게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를 좀 더 진지하게 논의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정치적으로 무조건 다 공개해서 합의해라. 이거는 미국의 입장이나 미국 쪽의 것도 좀 고려하면서 국민의힘도 관련된 내용이 어떻게 하는 것이 국가에 도움이 되고 국민적 부담에 도움이 될지가 한번 판단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이제 그 총 시간의 한 절반 정도가 이상이 지났는데 이제 이슈가 한 3개 정도 아직 남아 있어서 속도를 지금부터 좀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야 간에 이제 팽팽하게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세 번째 이슈는 예산, 내년도 이제 예산안에 대한 건데요. 예결위 예산 소위가 사흘째 이어지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평평하게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주요 예산들, 특히 이제 AI 관련 예산, 그리고 이재명표 사업 예산들이 줄줄이 이제 보류가 되고 있는데 올해 예산 심사 상황 또 이제 막판에 좀 어떻게 해결이 될지 12월 2일이 일단 그 법정 시한인데요. 이 부분 길지 않게 좀 들어볼까요? 과거 예를 보면은 12월 2일 잘 못 지켰고 연말까지 가든가 드물게는 새해 뭐 1월 1일 새벽에 통과시키든가 막 그랬는데 과거 예를 보면은 12월 2일 넘어갈 가능성이 일단 많고 또 결론적으로 예산 조정 소위에서 결정이 나기보다 또 소소위 또 만들어 가지고 할 가능성이 또 많아 보이고 근데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728조 예산이라는 게 어마어마하고 역대 최고의 예산 금액이고 또 정액률도 역대 최고 신기록을 세웠는데 지금 국가 채무도 그렇지만은 국민들이 물가고 때문에 생활난이 엄청 심한데 여기다 또 이렇게 돈을 풀고 또 그나마 거기에 정말 불효불급, 그러니까 정말 필수적인 거가 아닌 그런 선거용, 선심용 이런 정치적인 예산까지 들어간다고 하면은 이거는 국민 생활을 정말 어렵게 만드는 예산을 또는 빚을 내 가지고 국민 생활을 더 어렵게 만드는 서민과 중산층을 어렵게 만드는 예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대로 조정하고 정리하는 쪽에 초점을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지역화폐 예산이 최대 좀 그 걸림돌인가요? 아마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그것이 그 대통령 예산이다 이래서 아마 그 딱지를 붙이고 이제 깎으려고 할 것 같은데요. 또 거꾸로 얘기하면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민생 예산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쉽사리 합의가 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만 국민의힘이 현실적 상황을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과거하고 다르게 지금 예결위원장도 민주당이고 다수 의석, 예결위는 물론이고 본회의까지 저희가 그 전체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조국혁신당 등 일부 야권까지 합세하게 되면
무난히 그냥 그 예결위하고 본회의 통과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네. 현재 제가 알는 민주당의 입장은 법정 기일을 준수한다. 네. 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야당이 어떤 입장을 하든 간에 야당이 그 반대하면 반대하는 대로 최종적으로 정부 여당이 일부를 수정을 해서라도 네. 그 야당 의견을 받아서 일부 수정을 해서라도 그 법정 기일을 지킨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현실적인 협상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판단이고 어쨌든 저는 이 소소위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제가 일부 흘러듣기에는 여야 의원들이 자기 지역 개별적인 지역 예산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들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국가적으로 어렵고 이 정부 예산이 중요한 국가 사업에 우선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개별 의원들의 지역 예산을 좀 이렇게 넣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은 이번에는 좀 자제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김민석 국무총리를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 고발을 했습니다. 최근 이제 김민석 총리가 오세훈 시장의 주요 사업 한강버스 종묘 주변의 이제 개발 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비판 수위를 올린 것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이제 반격을 한 상황인데요. 이제 내년 지방선거가 이제 6개월여 정도 남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지방선거가 벌써부터 좀 시작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대통령이 그런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죠.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면서 각종 이벤트를 하면서 주민들 만나가지고 민원을 청취한다는 형태로 그 해줄게, 이거 해줄게, 저거 해줄게 해서 사실상 선심성 공약을 지금 곳곳에서 던지고 있는 상황이고 네. 또 우리 단체장들, 현재 국민의힘 소속인 단체장들에 대해서 전방위적인 사정도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 중에서도 더 눈에 탁 들어오는 게 지금 쭉 말씀하신 우리 김민석 총리가 유달리 그것도 오세훈 시장을 딱 겨냥해가지고 무슨 스토커처럼 국무총리의 위신이라는 게 있는데 그렇게 이 접근하는 행태도 그 모양새도 그렇고 네. 그 이슈도 그렇고 이슈에 대해서 이렇게 던지는 논리도 그렇고 저게 국무총리의 위신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것도 뭐 좀 뭔가 그 정치적인 곡절이 있는 것 같다 하는 생각. 정상적이지 않다. 문제 아닌 것도 문제라고 하고 막 부풀리고 확대하고 또 시민들의 이런 보편적인 의사를 거슬러 가지고 네. 오로지 오세훈을 흠집내기 위해서라면은 가리지 않고 막 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정략적으로 보여서 뭐 총리로서도 맞지도 않거니와 네. 그래 되면은 결국 총리가 나중에 본인이 안 나오겠다고 그러는데 시장 안 나온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뭐 그냥 마지못해서 나오는 형태를 만드는가 하는 의심도 들고 그렇게 해가지고 나오게 되면 그냥 사전 선거 운동이 되는 거고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네. 만약에 안 나온다 하더라도 저는 관권 선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당에서 좀 참다 못해서 이제 고발 조치를 했는데 이걸 계기로 해서 총리는 자기 본래 본연의 업무에 좀 충실했으면 좋겠습니다. 국무총리잖아요. 나라 일을 전체를 관장해야 되는 대통령을 보좌해가지고 네네. 그 역할에 좀 충실하는 그런 좀 변화가 빨리 와야 될 것 같아요. 네. 내년 지방 선거 그 중에서도 이제 최대 격전지 이제 서울이 승부를 좀 가르는 그런 지호로 꼽히고 있는 상황에서 김민석 총리의 최근 이 행보 발언 좀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그 원인 제공이 무엇이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원인 제공을 결국은 오세훈 시장이 한 것 아닌가. 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갑자기 이제 졸속 행정, 그다음에 전시성 행정, 그리고 이제 선심 행정 이것들이 지금 남발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뭐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이 다수 의석을 갖고 있고 그러다 네. 보니까 뭐 누가 비판해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그냥 밀어붙일 태세죠. 그러니까 국무총리 입장에서는 이게 한번 나라가 틀어지면 그러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는 단순히 서울시만의 공간이 아니라 지금 그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만의 공간도 아니고요. 미래 세대 그다음에 대한민국 전체를 상징하는 브랜드 도시가 서울인데 이렇게 오세훈 시장이 자기 선거에 앞두고 자기 마음대로 대한민국 그 수도 서울을 흐트러뜨리는 것을 그냥 방치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몇 가지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이라고 보고요. 네. 이 부분은 앞으로도 민주당 차원에서 할 거고 아마 총리께서 한번 했기 때문에 더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오세훈 시장이 좀 더 깊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한강버스에 대해서 안전성 문제, 졸속 행정에 대한 문제가 계속 지적되고 있고 사고로
그 배 위에 갇힌 사건까지 벌어졌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일시 중단조차 안 하고 안전성 점검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건 문제라고 보고요. 특히 광화문 광장 같은 경우도 굳이 광화문 광장을 그런 식으로 그 시장이 마음대로, 그러니까 이건 공론화 과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마찬가지로 종묘 개발 마찬가지인데요. 서울 종로 중구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문화재가 밀집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개발도 필요하지만 문화적 가치의 보존도 필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시민 공론화를 통해서 본인이 지금 선거 몇 개월 앞두고 일방적으로 계획 변경해서 밀어붙일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거는 총리께서 당연히 총리로서 그 정도의 지적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이슈 좀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정부가 론스타 국제 투자 분쟁 취소 신청 사건에서 이제 승소를 했습니다. 이 부분까지는 아주 뭐 국가적인 뭐 이렇게 4천억 정도의 예산을 아낀 희소식으로 이제 들렸는데, 문제는 이 승소한 사실을 놓고 여야 반응이 이제 또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여야 간에 이제 또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공을 놓고 벌이는 현재 상황, 한 1분 정도씩 좀 짧게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이거는 아시는 것처럼 13년 된 네. 사건이고, 네. 그리고 우리가 그 ISDS 분쟁 조정 결과 우리가 4천억을 물어내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안 받아들이고, 네. 이걸 취소 소송에 도전한 거는 윤석열 정부 때 한동훈 장관이 네. 이제 결정을 했고, 그 뒤에 또 우리 박승재 장관 계속 그 소송 관리를 해왔고, 무엇보다도 이 일을 전문적으로 책임지고 끌고 간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 발탁을 했던 중앙대 로스쿨의 정홍식 교수가 법무부, 윤석열 정부 법무부의 국제법무국장으로 임명이 돼가지고 이 일을 전담해서 지금까지 끌어왔어요. 그러면 이건 뭐 누굴 공치사를 할 것도 아니고, 굳이 한다면은 최근 몇 년 동안에 그 일에 매달렸던 네. 뭐 공무원이든 정치인이든 이런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정성호 장관은 그래도 좀 점잖은 사람이니까 사실상 우회적으로 표현했지만은 지난 정부 때 고생해서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뭐 전현희 최고위원도 그렇고 민주당에서는 이게 다 그 이재명 정부의 공로고 이재명 대통령이 어마어마한 또 그 큰 실적을 또 냈네 이런 식으로 하니까 네. 결국 과거 이야기까지 끄집어내가지고 민주당 그 당시에 다 반대해놓고 잘 되니까 자기들이 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좀 품격이 안 맞은 것 같아요. 네. 좀 이 일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그래놓고도 부동산은 또 이재명 정부 때 막 값이 올랐는데도 지난 정부가 잘못해서 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네. 이 일은 이재명 정부 때 터졌으니까 우리가 잘했다. 우리 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거는 정부로서의 격이 안 맞은 일입니다. 네. 말씀하셨으니까 정말 저는 맞는 말씀인데, 부동산도 마찬가지죠. 부동산이야말로 6.27 대책이 정부 출범한 지 20여일 만에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이미 그 2, 3월부터 오르기 시작했어요. 그 주범은 사실 오세훈 시장이었죠. 토지거래 허가제를 갑자기 완화했다가 또 막 오르니까 묶으면서 부동산 시장에 폭발력성 있게 만드는 원인이 있었죠. 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이 론스타와 관련된 문건은 역대 그 대한민국 정부가 한 겁니다. 진보 보수 정권을 가리지 않고 대한민국 정부가 해서 노력을 했고, 당초 2012년에 무려 46억 8천만 달러, 지금 그 금액으로 6조 9천억 원이 해당하는 금액이 이제 그 소송에 걸렸고, 이 중에서 2022년 8월에 2억 그 우리 돈으로 하면 대략 한 2,800억 정도, 그리고 소송 비용까지 하면 4천억 원 정도를 물어줘야 될 상황이 됐었는데, 우리 법무부 담당 직원들이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해와서 그 결과를 뒤집었죠. 그래서 이제 도리어 그 4천억 원을 주지 않고 우리가 그 소송 비용 70억 원을 돌려받게 돼 있는 상황이 돼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꾸준히 그 지난 13년간 노력해왔던 법무행정 쪽에 관련된 우리 직원들, 법무부 직원들의 노력이 애를 썼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동훈 전 장관 입장에서도 그냥 가만히 계시면 한동훈 장관도 그때 승복하지 않고 다시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 평가를 받을 텐데, 굳이 이것을 그냥 자신의 입으로 그렇게 밝힐 필요는 없었다. 저는 뭐 한동훈 장관도 일정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통상 정치인들은 이럴 때 메시지는 좀 더 점잖게 나오는 게 맞죠. 대한민국 정부의 승리에 정말 환영한다. 그 법무부 직원들의 관계자들의 노고에 고맙다.
그리고 그때 나도 어려운 결정을 했었는데 좋은 결과로 이어져서 다행이다 이런 정도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그 역대 법무부 장관들 그리고 지금 그 법무부 직원들 다 고생했고 좋은 결과가 돼서 국가적으로 좋은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한동훈 전 장관도 뭐 칭찬을 해주고 또 뭐 여기에 그 참여했던 뭐 전 정권 또 현 정권 뭐 관련자들도 다 치적을 또 인정을 해주면서 이 치적 공방은 좀 오늘로 막을 내리면 어떨까 그런 바람도 가져봅니다. 이제 정치회전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지금까지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혜진 전 국민의힘 의원 두 분과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국회 라이브 6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